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죽다 살아난 60대 여성입니다. 멀쩡히 살아남아 주변 사람들에게 살다 이런 일도 있었다며 이야기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남편과는 40년 전 그때 치고도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은 자동차 정비공이었어요. 수더분하게 생겨선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죠. 학교를 갓 졸업한 제가 남자를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눈에 차는 사람이고 나쁜 사람 같진 않으니 결혼해야겠다 한 것이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으로서 꼬박꼬박 돈은 잘 벌어다 줬어요. 남편으로서 그다지 눈에 차는 사람은 아니지만 딱 하나 인정을 해주자면 아빠 노릇은 잘했다는 겁니다. 아들만 둘에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아이들이 아빠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남자로서 성에 안 차면 어떻습니까? 내 자식들한테 아빠 정 듬뿍 주는 사람이니 그것만으로도 족한 것이죠. 그러다 첫째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이었습니다. 유달리 회식이 잦아지고 주말도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은 일대로 늘어났다고 피곤하단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그렇다고 돈을 더 벌어오는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매달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용돈도 부족하다고 5만 원, 10만 원씩 더 달라는 달도 많았죠. 돈을 어디다 쓰냐고 추궁하니 일 스트레스가 심해 동료들이랑 술 한잔씩 하는 날이 늘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돈을 벌어 자기 카센터를 차리는 게 꿈인데 어쩌다 보니 그게 내년, 내후년 그렇게 미뤄지고 있었거든요. 심해부 사업 실패로 진 빚을 갚아주겠다고 목돈이 한 번 나가고 시아버님이 병치레에 또 큰돈이 나갔어요. 악착같이 모아도 어차피 내 새끼들한테 돌아가는 거라는 생각으로 모은 돈이 그렇게 나가니 저도 허무하긴 했죠. 자기 가족들 때문에 우리 집안 사정이 나아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 받기도 했을 거예요. 제멋대로 구는 사장비위 맞추느라 힘들기도 힘들었겠죠. 순진하게도 저는 전 남편을 그렇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안 입던 스타일의 옷을 입질 않나 귀가하는 전 남편한테서 여자 향수 냄새 같은 것도 나고요. 아무리 둔하고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던 전 남편이지만 딱 촉이 왔죠. 당신 요즘 이상하네. 안 입던 옷을 다 사 입고 오고 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아. 뭐가? 그러면 나는 평생 당신이 사다 준 싸구려 옷만 입고 살 줄 알았어? 싸구려라니? 나 내 옷은 보세 입었어도 당신이랑 애들 옷은 꼭 브랜드만 샀는데. 브랜드는 무슨? 어디 창고 세일하는 곳에서나 가져온 거면서? 그게 어때서? 거기도 다 2월 상품 싸게 파는 곳일 뿐인데 가끔 백화점 옷도 사줬잖아. 어떻게 매번 좋은 옷만 사겠어? 돈 들어갈 곳이 천진데. 또 돈 이야기냐? 됐다. 말을 말자. 무슨 돈 이야기? 당신이 옷이 싸구려니 어쩌니 하니까 하는 말이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데? 됐고. 자게 불이 났고. 당신 좀 이상해. 여자 생겼어? 뭐? 집에서 쓸데없는 드라마나 끼고 사니까 생각하는 게 그 수준이지. 빨리 불이 났고.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보였던 행동은 다 속이 빤히 보이는 것들이었는데 왜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여자가 있다는 제 생각이 맞을까봐 두려웠던 것도 같습니다. 편안하게 살던 우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뒤틀리고 위험해질 거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야 이혼녀 딱지 하나 얻는다고 뭐 삶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을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란 편견을 가지고 세상에 내보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 날을 고민만 하면서 쓸데없는 고민이었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전 남편은 정말 바람을 피운 게 맞았고 아주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계기로 밝혀졌어요. 어느 날 제가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알게 된 언니가 맛있는 아귀찜집을 안다며 함께 가자고 한 거예요. 나도 모임 갔다가 알게 된 집인데 진짜 끝내줘. 그 집 사장이 좀 박복한 팔자긴 한데 일복은 타고났나 봐. 박복한 팔자? 전 남편 둘을 병으로 먼저 보내고 세 번째 남편이랑은 이혼했다더라고. 지금 가게도 세 번째 남편이랑 살다가 한 건데 재산 나눠서 건진 거라더라. 제일 중요한 거 지켰으니 됐지. 그 동네 맛집이라 손님 많거든. 그럼 전 남편이 셋이야? 어머 세상에. 보면 남자가 계속 들러붙게 생겼어. 어려 보이고 예쁘거든. 아마 지금도 추파 던지는 손님 많을 거다. 모르지? 손님 하나 잡아서 연애하고 있을지. 드라마나 텔레비전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주변에 둘러보면 그보다 더한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드라마 같은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드라마보다 더한 일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죠. 저는 그 언니 말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드라마 속에 있는 것은 그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실은 내가 그 드라마 속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디 상상이나 했을까요? 식당은 점심시간이 살짝 지난 시간인데도 손님이 많았습니다. 정신없는 테이블 사이를 헤치고 빈자리에 앉자 기다렸다는 듯이 밑반찬부터 깔렸죠. 사람 심리가 그래요. 얼굴 예쁜 박복한 팔자 사장은 어떻게 생겼나 저도 모르게 두리번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서빙을 하던 여자를 발견했고 저는 보자마자 딱 그 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는 언니와 은근슬쩍 눈짓하며 그래 좀 예쁘게는 생겼네 그런 눈빛을 보내면서요. 그러다 사장이 지인인 듯한 사람과 인사를 하며 어떤 테이블로 가는 게 보였어요. 주성씨, 인사해요. 우리 사촌 언니 딸. 성혜야, 이모 남자친구.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그 과정에서 익숙한 목소리와 뒷모습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아침에 제가 챙겨준 옷을 입은 제 남편이었죠. 거기다 내 남편 이름도 주성이었어요. 최주성. 그 여자가 남편을 남자친구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아는 언니도 저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다가간 거죠. 여보. 어? 저는 남편과 여자를 번갈아 가면서 보았고 여자도 아차 싶은지 저를 보더라고요. 그 여자의 남자친구이자 네 번째 남편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제 남편이었던 거예요. 식당에 오기 전까지 들었던 그 여자의 복잡한 과거에 제 남편이 끼어 있다는 사실이 저는 믿기지 않았죠. 눈치를 보니 함께 식사하고 있던 남편 동료들도 빤히 다 아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았는데 남편 동료 하나가 이 근처 사는데 맛집이라고 데려왔다가 남편과 식당 주인이 눈이 맞은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 따져 물으려던 찰나 남편이 제 손을 붙들고 식당에서 끌고 나왔고 그렇게 집으로 왔어요. 뭐야? 뭐가라니?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보라고. 뭘 설명을 해? 다 봤잖아.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 기가 막혀서. 아니 왜? 여보, 나 지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서 그래. 대체 왜? 왜냐니? 왜가 어딨어? 사람이 사람 좋다는데. 뭐?
지금 그게 내 앞에서 할 소리야? 아, 조용히 해. 애들 들어. 애들 걱정되는 사람이 바람을 피워? 그럼 어떡하냐. 마음이 가는데. 참나, 왜 그렇게 가든? 마음이 왜 그렇게 쓰여? 그 박복한 여자 팔자가 안쓰럽든? 뭐? 박복? 전 남편을 셋이나 잃었음 박복이지 뭐가 박복이야. 당신 그 여자한테 가면 네 번째 남편이야. 그 여자 네 번째 남편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났어? 말 참 예쁘게 한다. 정 떨어지게 하는데 뭐 있어. 그래, 짠하더라. 그냥 짠해. 너랑 다르게 않으면 여자 좀 안아본 것 같고 설레기도 하고 그러더라. 됐냐? 뭐? 뭐가 그렇게 당당해? 지금 당신 내 앞에서 무릎 꿇어도 모자라. 알아? 됐다. 아, 그냥 모른 척해. 그 여자한테 가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유난이야? 그냥 잠깐 한눈 판 거야. 정리할 테니까 그만해. 남들 앞에서 그 여자 남자친구라고 소개하고 다녔으면서 정리는 무슨 정리? 아, 왜 이래? 그래서 이혼할 거야? 당신 나랑 이혼할 수 있어? 이혼도 안 할 거면서 왜 그렇게 사람을 몰아붙이고 닥달해? 다들 그러고 살아. 한눈 안 파는 남자가 어딨어? 이혼? 내가 왜 못해? 내가 왜 더러운 당신 붙들고 계속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뭐 이혼하자고? 참나. 아, 그래 해. 대신 애들은 놓고 가. 이혼하려거든. 너 혼자 나가란 말이야. 이봐요, 최주성 씨. 유책 배우자는 너예요. 너 바람 피워서 이혼한단 소리 들으면 애들도 나한테 오지. 너한테 가겠니? 애들한테 더러운 꼴 보이고 싶지 않으면 애는 물론이고 이 집 재산 전부 내놓고 네가 나가. 어처구니 없게도 남편은 바람을 피워 걸리더라도 제가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여자를 언제까지 몰래 만났을지는 모를 일이지만 그렇게 한동안 바람을 피우며 즐길 생각이었던 모양이고요. 그러니 이혼하잔 말에 그렇게 당황을 한 것이겠죠. 당시가 간통죄가 폐지가 되기 전이라 둘 다 깜빵에 한번 보내보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작정하고 달려들기 시작하니 남편이 먼저 두 손 두 발 들었죠. 양육권과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넘기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도 받아냈고요. 정신 차려보니 저는 이혼녀가 되어 있었고 애들은 하루아침에 아빠랑 따로 살게 되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이혼 사유를 말하지 않았고 엄마와 아빠가 더는 부부로 살기 힘들게 됐다는 말만 했습니다.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지만 문제 있는 부모로 보인 적도 없어 아이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했죠.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전 남편을 만날 수 있게 합의했어요. 하지만 첫째가 고등학생이라 하루를 통째로 시간을 내는 게 어려워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죠. 그래서 매주 점심 한 끼 먹는 것이 전 남편에게 주어진 유일한 아이들과의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2달 지냈을까요? 전 남편이 처음으로 면접 교섭일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저나 애들한테는 말도 하지 않고 약속한 식당에 나오지 않아 애들 헛고생만 시킨 거예요. 전 남편이 하는 말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 깜빡했어. 일이 바빠서. 깜빡하다니요. 자기 인생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고 한들 자식들과 만나는 날보다 중요한 날이 있습니까? 그 한마디에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리고 화를 시키고 있는데 큰아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당분간 아빠 안 보고 싶어. 어? 왜 갑자기? 그냥 공부도 해야 하고 솔직히 아빠 얼굴 보는 거 좀 불편해. 도영아, 그래도 서진이랑 기영이는 아빠 만나는 날 기다리는 것 같으니까 나만 공부한다고 빼줘.
그래, 알았어. 상대적으로 어린 동생들보다 이미 세상살이 빤히 보이는 큰아들은 제 아빠 보기가 껄끄러웠던 거예요. 도저히 전 남편 목소리를 들으면서 대화할 기분은 나지 않아 메시지로 큰아들의 뜻을 전했어요. 이후 전 남편은 정신을 좀 차렸는지 한동안은 둘째, 셋째랑 좋은 시간을 보내나 했는데 또 약속을 어기더라고요. 막내 학교 행사에 저 대신 가라고 시켰더니 거길 안 간 겁니다. 당신 뭐야? 일이 있었어. 갑자기 정신없이 일이 생기는데 어떡해. 그러게 그런 자리는 당신이 가야 할 거 아니야. 당신한테 기회 준 거 아니야. 아빠 노릇은 하란 거였어. 당신 나랑 이혼하면서 애들 아빠인 것도 포기한 거야? 당신 지금 아슬아슬해. 도영이 이미 눈치 빤히 챘고 애들도 크면 우리 왜 이혼한 건지 알 거라고. 그때 무슨 원망 듣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퍽이나 내 생각해주는 척한다. 마을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당분간 나도 힘들어. 매달 당신한테 보내야 하는 애들 양육비만으로도 벅차. 한 달에 한 번으로 해. 그럴 거면 그냥 만나지 마. 아예 아빠 잊어버리라고 두라고. 그렇게 전 남편에게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었는데 정말로 전 남편은 한 달 뒤에나 교섭 날짜를 잡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아빠 언제 만나냐는 둘째 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전 남편한테 또 보냈어요. 그 뒤로는 또 잘하는 것 같았죠. 애들 만날 때마다 그냥 보내지 않고 먹을 것이나 선물을 들려보내기도 하고요. 전 남편과 아이들은 같이 1박으로 여행도 갔다 오고 당일치기로 근교 드라이브도 가곤 했죠. 전 남편을 만나고 오는 애들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보고 속은 문드러져도 잘한 선택이구나 했습니다. 근데 전 남편이 그랬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와 이혼을 한 전 남편은 그 상간녀와 재혼을 했는데요. 아이를 원했던 전 남편 부부에게 자식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동네에는 그 식당 주인이 유부남과 바람을 피워 가정을 꾸렸다는 소문이 파다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지인들이 슬쩍슬쩍 흘린 정보가 저에게까지도 전달이 된 것이죠. 전 남편들하고도 애가 하나도 없는 걸 보면 여자 문제인 것 같은데 주성 씨가 그걸 몰랐나 보지. 소문으로는 나이도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애 하나는 있어야겠다 싶고 주성 씨가 자꾸 자기 자식들 만나러 가니까 불안하기도 좀 불안했나 봐.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돼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지. 아이가 생기지 않아 결국 우리 애들한테 손댄 겁니다. 애들을 꿰어 자기들이 데려다가 키울 생각이었던 거예요. 전 남편이 애들을 진짜 좋아해요. 큰아들은 다 커서 둘째는 여자애라 그런지 예민해서 아빠의 외도로 인한 이혼을 눈치는 챈 것 같은데 아빠도 좋으니 내색은 하지 않고요. 막내는 둘째랑 연년생이기는 하나 워낙 부둥부둥 키운 애라 중학생이어도 그냥 애 같아요. 거기다 생각지도 않다가 낳은 애라 애 아빠가 가장 사랑을 준 자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빠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아이가 막내였어요. 걱정되어서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도 어느 날부터 막내 아들 태도가 좀 이상해졌더라고요. 저한테 툴툴거리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방에만 들어가 있고요. 사춘기가 시작됐구나 싶어 큰일이다 했어요. 그러다 문제가 생겼죠. 생전 안 하던 밥 투정을 하면서 짜증난다고 찌개에 수저를 던지듯 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방으로 김치찌개 국물이 튀면서 첫째, 둘째 교복에 묻은 거죠. 혼내려는데 갑자기 잠자코 있던 큰아들이 막내 멱살을 잡고 옆으로 밀어버리더라고요. 나이로나 몸집으로나 막내보다 훨씬 크다 보니 막내는 단번에 밀려 의자 밑으로 떨어지고요. 어렸을 때야 다투기도 했지만 커가면서
막내 동생한테 손을 댄 적이 없는 첫째라 저도 많이 놀랐어요. 이게 어디서 싸가지 없이? 도영아, 도영아, 됐어, 그만해. 빨리 일어나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해. 얼른! 어차피 엄마는 우리 버려. 뭐? 뭐? 기영아, 어차피 엄마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우리 못 데려간다고. 우리 버린다고 했다고. 이 새끼가? 최도영, 그만해! 막내는 울분에 차서 그런 소리를 하고는 제 형한테 멱살을 잡힌 채로 엉엉 울더라고요. 막내 입에서 나오리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라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단 진정시키고 학교에 보내긴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싶어 저녁에 따로 불러다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내를 부르기도 전에 딸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엄마, 있잖아. 한참을 문 앞에서 머뭇거리던 딸이 저에게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스티커 사진이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찍은 사진인가 하고 봤죠. 그런데 세상에 그 사진 속에 찍힌 사람은 전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상간녀였습니다. 마치 한 가족처럼 사진 속에 찍힌 네 사람을 보니 얼굴이 금세 열이 오르더라고요. 이게 뭐야? 너 그 여자 만났어? 엄마가 속상해할 것 같아서 말 못했는데 그 아줌마가 자꾸 따라 나와서 같이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 뭐라고? 미안해. 나는 같이 밥도 먹기 싫었고 사진도 찍기 싫었는데 아빠가 그러자고 해서. 이 인간이 진짜 미쳤나? 그리고 뭔데? 기영이 아침에 그런 거 그 아줌마 때문인 것 같아. 딸이 제 눈치를 보며 어렵게 꺼낸 말은 정말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이야기였어요. 어느 날부터 상간녀가 전 남편과 함께 나와서 다정히 대해줬다고 해요. 살갑게 굴면서 자신들에게 관심을 두니 딸도 막내도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진 않다고 생각하게 됐나 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상간녀와 전 남편이 하는 말이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서진이 기영이 언제 아줌마랑 살까? 아줌마는 서진이 기영이랑 같이 살고 싶은데 서진이 기영이 생각은 어때? 저는 엄마랑 살고 싶은데요. 엄마랑은 살아봤으니까 아빠랑도 살아봐야지. 아빠가 너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아빠한테는 기회 안 줘? 그리고 엄마는 어차피 남자 만나서 결혼할 텐데 그럼 너네 데려가지도 못하잖아. 네? 우리 엄마가요? 당연하지. 여자는 재혼할 때 애들 데려가는 거 아니거든. 그러면 어차피 아빠랑 살게 될 텐데. 우리 엄마는 계속 저희랑 산댔어요. 어머? 얘들이 이렇게 순진해. 엄마가 그러고 싶어도 엄마가 만나는 남자가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서진아, 아줌마가 잘해줄게. 기영이도 아줌마 좋댔잖아. 그런 식으로 제가 마치 언젠가 아이들을 버릴 거라는 뉘앙스의 말을 여러 번 했다고요. 딸이 예민하고 눈치가 빨라요. 이혼 후 생긴 아빠 여자친구라고 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겠죠. 그래서 그런 말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결국 제게 털어놓은 것이고요. 반면 막내는 전 남편 사랑을 듬뿍 받았고 아빠가 한 짓이 뭔지 잘 알지 못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그 여자가 하는 말에 그렇게 홀라당 넘어가 내가 자기를 버릴 거란 생각에 마음이 상해 안 하던 짓을 한 거죠. 그날 큰아들까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이야기를 꺼내고 그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했습니다. 너희에게 상처가 될까봐 밝히지 못했는데 더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서요.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게 된 건 아빠가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가 좋다고 했기 때문이야. 엄마랑 아빠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다른 여자가 좋다고 하는 아빠랑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엄마는 이혼 조건으로 너희를 키울 수 있는 양육권과 그리고 너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집을 받았어. 근데 어떻게 엄마가 너희를 두고 남자가 좋다고 재혼하겠니? 앞으로도 재혼할 생각은 전혀 없고 행여 정말 1000만분의 1로 너무 좋은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너희를 두고 가는 일은 없을 거란 말도 했죠. 그 아줌마가 아빠와 엄마 사이도 모자라 너희와 엄마 사이도 회방 놓는 것 같아서 엄마가 많이 속상해. 도영이는 다 컸으니 말하지 않아도 잘 알겠지만 서진이 기영이도 엄마 믿고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애들은 묵묵히 제 말을 듣고만 있었고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 와중에 첫째는 좀 컸다고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저만큼이나 진지하게 받아들여 많이 화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막내의 밥투정에 강하게 나간 것은 사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대요. 집에 아빠가 없다 보니 평소 아빠가 해야 하는 역할을 자기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상간녀의 이간질 때문에 동생이 엇나간 것이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당장에 아빠한테 전화해 따지겠다는 것을 겨우 막아 내게 맡겨두라 했습니다. 똥을 애들 손에 왜 묻히나요? 저만 붙이면 되죠. 그 다음 날 그 길로 그 여자 식당으로 쫓아갔습니다. 한창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바글바글했죠. 상간녀가 하는 식당이라고 소문이 났을 건데 여전히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니 더 열받더라고요. 손에 똥을 묻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제대로 묻혀주자 싶었어요. 아주 제대로 개망신을 주고 물러나야 했죠. 사장 어딨어? 사장 나와! 그쪽이 어떻게 여길? 야, 너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했어? 뭐? 아니 다짜고짜 찾아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발뺌을 해? 발뺌을? 이 여자야, 애 아빠 꼬셔서 가정 파탄 내고 뺏어갔으면 창피한 줄 알고 그 쓰레기 같은 남자나 끼고 조용히 살 것이지.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애들을 괴롭혀? 뭐? 이게 어디 남의 영업장에 와서 행패야? 뭐? 너네 엄마는 재혼하면 너네를 버리고 갈 거다? 야, 내가 너냐? 내가 남자에 미쳐서 가정 있는 남잔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달려들어 처먹는 금낮은 여자로 보여? 어디서 같은 급으로 묶어? 정신 나간 년이. 이게 미쳤나? 그 순간 저는 상간녀 머리채를 잡아서는 식당 한가운데서 내팽개쳐 버렸어요. 제대로 미치는 걸 보고 싶어? 너 한 번만 더 우리 애들 앞에 그 낯짝 보여봐. 이 정도로 안 끝내. 너는 내가 살려둔 것만으로도 죽을 때까지 감사하게 살아야 돼. 알아?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밥도 먹다 말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같이 죽자고 나서면 똑같이 우스운 꼴이 된다 싶어 그 꼴은 안 돼야지 했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살겠더라고요. 그 길로 전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어 다신 애들 만날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어요. 그래도 애들을 만나려 하면 면접 교섭권을 박탈시키려고 했는데 지가 한 주가 있으니 그렇게까지 못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사이 큰아들은 대학에 들어갔고 둘째와 셋째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처음엔 애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이해는 하는데 더는 아빠를 만날 수 없다는 그 환경 자체가 스트레스였던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억지로 못 만나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아빠 만나고 싶으면 말해도 된다고 했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 만나고 싶었어도 제게 솔직히 말하긴 어려웠겠죠. 문제는 막내였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도 가장 미안한 아이예요.
차라리 막내는 애아빠한테 보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기엔 막내는 저도 좋아했으니 어쩌면 막내에게는 우리 부부가 함께하는 환경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죠. 막내는 아빠를 만나지 않게 되면서 말수도 더 눈에 띄게 줄었고 학업 성적도 변변찮았어요. 큰아들이 어떻게 잡아서 엇나가지 않게 붙들어 두기는 했는데 한 번씩 학교나 학원을 빠지는 일도 있었고요. 이 역시 우리 가족의 상처가 아무는 데 필요한 과정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다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가끔 전화로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연락은 받았지만 학교에 좀 오셔야겠다는 말은 처음이라 너무 놀랐습니다. 부랴부랴 학교에 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3달째였는데 아이가 여전히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하고 있었어요. 먼저 다가가는 아이들에게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표정도 좋지 않으니 교우 관계도 좋지 않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만만하게 여기는 무리가 생겼고 은근슬쩍 괴롭히는 것을 담임 선생님이 목격하게 된 거죠. 큰 학교폭력 사태로 번지기 전에 눈치채서 다행이었지만 후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아이를 불러다 오랜 시간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집안 문제로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되어 연락한 겁니다. 상담 선생님 말씀으로는 내내 묵묵부답이었다가 아빠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훔친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기영이 마음을 열어보니 부모님 이혼으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빠를 만나고 싶은데 엄마가 아빠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 말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겠다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빠를 따르던 아이였으니까요. 다른 여자를 만나 엄마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만 아니라면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억만 남긴 전남편이었어요. 어쩌면 알면서도 전남편에게 그 소중한 것을 빼앗아 내가 차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모른 채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원하면 보내준다고 했지만 사실 만나는 것을 원치는 않았으니까요.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와서 저도 좀 충격이었어요. 내 자식들이 나를 배려해서 자기 욕심을 누르고 그렇게 힘들어했는데도 나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애들을 다 재우고 오랜만에 혼자 거실에서 술잔을 채우는데 큰아들이 잔을 가져와 앉더라고요. 그때 큰아들도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걱정도 많았던 것 같아요. 못난 부모 때문에 가장 먼저 철이 들고 아빠가 없는 가정에서 동생들한테 아빠 역할을 하느라 힘들기도 했을 거고요. 같이 술 마셔줄 수 있는 아들 두고 왜 혼자 마셔? 그러게, 우리 든든한 큰아들이 있는데. 엄마, 기영이 너무 힘들어하면 아빠 만나게 해주면 어떨까? 역시 그래야 하나? 지금까지는 나 무서워서라도 더 엇나가지 못했다지만 나 군대 가면 엄마가 그걸 어떻게 잡아? 그래야겠지. 그냥 속상하다. 그래도 엄만 많이 노력했는데 아무리 해도 아빠 자리까지는 못 채워준 것 같아서 너네한테 너무 미안해. 차라리 너네 봐서 그냥 참을 걸 그랬나. 내가 너네한테 너무 소중한 걸 빼앗은 건 아닌가 그래서. 무슨 말이야. 잘했어. 만약에 그때 엄마가 그런 결단하지 않고 아빠랑 살았으면 난 그게 더 속상했을 거야. 어느새 그렇게 자라 철이 든 아들을 보니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큰아들 위로받으며 그날 술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잘 버텨왔다고 생각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 속상하고 막막한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애들이랑 다 같이 큰아들 입대하는 훈련소까지 가서 배웅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전 남편이더라고요. 마침 막내 문제로 연락해야 하나 하던 차였는데 먼저 연락이 온 것이죠. 솔직히 그때도 만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전 남편과 연락하지 않은 시간이 꽤 되었는데도 그때의 일을 털어버리기엔 너무 부족한 시간이었어요. 결국 오랜 고민 끝에 만나게 되었어요. 애들은 잘 있고, 도영이는 얼마 전에 입대했어. 뭐? 연락이라도 해주지. 도영이도 이제 성인이야. 만나고 싶었으면 자기가 했겠지. 당신은 아직도 내가 그렇게 미운가? 미워. 지금 당신이랑 이러고 있는 것도 싫어. 대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사람을 여기까지 오라가라 하는 거야? 미안해. 그런 말 듣겠다고 나온 건 아니고. 정말 염치 없는 것도 알고 당신 질색할 것도 아는데 우리 다시 합치는 건 안 되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약 먹었어? 대낮에 술이라도 마신 거야?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 아이고, 아주 천년 사랑을 하실 것처럼 구시더니. 왜? 상간녀랑 100년 해로할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돼? 내가 언제 천년 사랑한댔어? 이혼은 당신이 하자고 했지. 애초에 바람을 그렇게 진하게 피우셨으면 거기까지 생각했어야지. 차라리 그런 의리라도 보여라. 잠깐 놀다 버리려고 했다. 그런 양아치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좋았던 건 잠깐이고 부부가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부딪히는 것도 많고 모르겠다 정말. 그날 전 남편이 굉장히 피로에 찌든 얼굴로 한 이야기는 듣기에도 시간이 아까운 그런 이야기였어요. 저랑도 불타는 사랑으로 한 결혼은 아니다 보니 그런 짜릿한 관계가 너무 좋았고 생각보다 길어졌다고 해요. 그런 사랑을 하고 결혼했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도 될 만큼 그 여자가 너무 좋았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감정은 점점 식어가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매달 새아이 양육비로 나가는 돈이 꽤 되는데 일해서 번 돈은 거진 그걸로 다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와중에 그 여자 식당은 평판이 날이 갈수록 좋지 않아 점점 기울어지더니 결국 폐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요. 전 남편은 어떻게든 상간녀가 다시 일을 했으면 싶었는데 상간녀는 이때다 싶어 좀 쉬고 싶다며 돈만 가져다 쓰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니 부부 사이도 벌어지고 소리 높여 싸우는 날도 많아져서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졌다네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만나자고 한 거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 뭐 합쳐? 재혼? 누구랑? 당신이랑? 웃기지 마. 아주 나는 당신 때문에 남자라면 진절머리 나는 사람이야.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어. 그냥 해본 말이야. 그냥 나는 애들 좀 보면 안 될까?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어? 말 좀 잘해주라. 나 다른 건 몰라도 애들한테는 잘했잖아. 물론 내가 애들한테 실수하긴 했지만 만회할 기회는 줄 수 있잖아. 합치자는 말이야 어불성설이었지만 애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말은 제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일단 막내 문제만 해도 전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남편에게는 아이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다 말할 수는 없었어요. 이때다 싶어 애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또 곤란했으니까요. 큰아들이 입대하기 전 했던 말도 생각나고 아무리 우리끼리 잘 살아도 아빠가 생각나는 일도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먼저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전 남편을 만났단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너희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 기영이 문제도 있으니
일단은 만나게 해야 할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아들은 고민을 좀 하더니 전 남편 전화번호를 묻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된 것이죠. 딸은 아직 만나고 싶지 않대서 그날 보내지 않았는데 막내는 제 눈치를 살피다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니 전에 없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목소리 듣기 어려운 막내 녀석이 정말로? 하고 몇 번이나 되묻는 것을 보면 기다렸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큰아들은 군대에 있으니 막내만 단둘이 만나고 온 것인데 집에 돌아온 아들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어보니 아빠랑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에서 이야기도 했다고요. 그때 막내는 무엇을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않던 애였어요. 그냥 지나가는 시기겠거니 하고 뒀던 것이 너무 미안할 정도로 변한 모습을 보이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막내가 몇 번 만나고 오는 동안 딸도 아빠를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저랑도 연락하는 일이 좀 잦아졌어요. 딸 생일을 앞두고 있는데 뭘 좋아하냐,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것 좀 알려달라 그런 것들이요. 큰아들이 첫 휴가를 나왔을 때 모처럼 만나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네요. 애들만 보내려고 했는데 큰아들이 부탁하기에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밥 한 끼, 애들 연락 문제로 몇 번.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어요? 고소장이 온 겁니다. 그 상간녀가 이번엔 나를 상간녀라고 고소했더라고요. 어찌나 기가 차고 황당하던지요. 소장을 보고 어디서 왔는지 누구한테 왔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그래서 전 남편한테 바로 연락해서 아주 난리를 쳐놨죠. 미쳤어? 어딜 나를 지랑 같은 상간녀 취급이야? 진짜 몰랐어. 며칠 내 휴대전화 뒤져본다고 의심은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아주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당장 해결해. 당장! 그렇게 전 남편한테 윽박 지르고 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상간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전 남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님 제 고소장을 받고 정신을 차렸는지 얼마 뒤에 상간녀가 저를 향한 상간녀 소송을 취하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하지 않자 제게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고소 취하해. 내가 왜? 속상해서 그랬어, 속상해서. 하도 밖으로 놔두는 것 같아서 수상해서 봤더니 전처랑 연락하고 있으니 눈이 안 돌아? 그러게, 왜 남의 남편이랑 밥을 먹어? 참나, 남의 남편한테 밥 차려준 상간녀가 하는 소리치곤 신박한 소리네. 어디 끝까지 해보자는 거야? 끝까지 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쪽이겠지. 끝까지 해봤자 나한테 나오는 게 없는데 무슨? 상종도 하지 않았더니 이번엔 전 남편이 와서 부탁하더라고요. 요즘 의부증 증세도 좀 보인다고. 자기가 못나 그런 거니 제발 취하해달라고 해서 사정사정을 하길래 이렇게 말했어요. 죽을 때까지 애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해주겠다고요. 전 남편에게 줬던 기회는 번번이 실망으로 되돌아오고 그 사건으로 애들도 또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랑 가까이 지냈다고 엄마한테 고소장이 날아왔으니 아무리 그게 무죄라고 해도 어린 마음에 충격이 됐겠죠. 전 남편은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그걸 다시 가져가려 하느냐고 호소했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고소 취하하고 상간녀랑 평생 알콩달콩 100년 해로하면서 죽은 듯이 살든지 애들을 선택하든지 알아서 하라고요. 애들한테 아빠가 필요하긴 했지만 애들 아빠랑 엮일 때마다 매번 못 볼 꼴을 보이는 것도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게 한 거는 막내의 뜻이었습니다. 아빠는 좋지만 상간녀와 사는 아빠는 싫다고 했답니다. 자기들을 다시 보고 싶으면 그 아줌마랑 살지 말라고 한 것이죠. 전 남편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은가요?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고소 취하해줘라는 문자 메시지 하나만 남긴 채로요. 상간녀를 위해 애들 아빠임을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다시 합가하면 안 되겠냐느니 애들 아빠로 살고 싶다느니 그런 소리를 했으면서 결국 선택은 상간녀였던 것이죠. 그리고 10년이 넘게 세월이 흘렀어요. 큰아들과 딸은 결혼을 했어요. 큰딸을 시집 보내고는 이사도 했죠. 막내와 둘이 살기에도 너무 큰 집이고 나중에 막내까지 장가가 버리면 혼자서는 관리하기도 힘들고요. 집을 팔고 차액을 셋한테 똑같이 나누어 주었고 그걸로 엄마 역할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또 전 남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무래도 전화번호도 바꿨어야 했는데 그냥 전 남편 번호만 차단하면 다인 줄 알았던 것이죠. 세월도 세월이고 전화번호를 바꿔 연락을 해왔으니 저도 또 누군가 싶어 그냥 전화를 받은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전 남편은 다시 꼭 좀 만나달라고 하더라고요. 자식 버리고 가서 양심도 없냐고 쏘아붙이며 끊으려다 전 남편의 말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나 이혼했어. 그리고 곧 죽어. 그 말이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세월도 세월이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병에 걸려 죽어간다는 말은 있을 법한 이야기잖아요. 악연도 연이라고 그 말이 걸려 결국 만나러 간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전 남편은 얼굴이 아주 시커멓고 많이 수척해진 얼굴로 늙어 있더군요. 전 남편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병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 말로는 괜히 병으로 고생시키고 싶지 않고 팔자 사납단 소리 남겨주기 싫으니 이혼만 하자고 했다네요. 밉고 보기 싫은 사람이라지만 큰 벌 받아 곧 죽을 날만 앞뒀다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딱히 할 말도 없고 그렇다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 머뭇거리는데 갑자기 전 남편이 우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목을 놓아 통곡을 하면서요. 왜 이래? 아이씨,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냐? 뭐? 나 진짜 얼마 안 남았단다. 나 벌 받은 거잖아. 죽기 전까지만, 딱 죽기 전까지만 애들 아빠로 살다가 죽게 해주라. 어? 뭐?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합치자는 말 안 해. 이 염치 없이 내 병수발 해달라는 말도 안 하고. 아이, 나도 양심이 있어. 그냥 애들 결혼해 잘 사는 거 그것만 보고 가게 해주라. 죽을 때까지 곁에 아무도 없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고 힘들어. 제발. 다 늙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렇게 처절한 부탁을 하는데 마음이 안 흔들리고 백이 나요. 사는 건 뭐고 죽는 건 뭔지요. 결국 그 일로 애들을 모아다가 회의해야 했어요. 며느리와 사위는 감히 자기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고 저와 형제들 판단에 맡기겠다더군요. 저나 애들이나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다지 그리운 사람도 아니고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혈연지간이니 마음이 좀 쓰이는 거죠. 외면하자니 도덕적으로 영 나쁜 짓을 한 것만 같은 그런 찝찝함이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하라고요. 괜히 죽어가는 아빠 외면했다는 사실이 평생 애들을 따라다니면서 후회로 남으면 안 되니까요. 애들은 따로 셋이서 새벽까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아마 그게 삼남매가 살면서 가장 오랫동안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날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신중한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아빠로 모시고 조용히 보내드리는 거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마. 그래서 큰아들이 오랜만에 전 남편을 만났죠. 병원으로 모시겠다 그랬는데 전 남편이 마다했다고 해요. 어차피 병원에서도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 누워만 있다 갈 거라고 병원에서 죽는 것은 싫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집 근처에 방을 하나 얻으라고 해서 왕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기 전에 이혼한 것이 확실한지 확인은 했습니다. 느닷없이 또 상간녀 고소장을 받을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날이 갈수록 죽어간다는 사람 얼굴에 살이 붓고 화색이 도니까요. 진통제인지 뭔지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먹는다는 약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특별히 병을 해결하기 위해 한 것도 없거든요. 당신 몸은 괜찮아? 병원 갈 때 안 됐어? 병원 가봐야 소용없다니까. 평생 애들이랑 같이 사는 삶을 꿈꿨는데 그거 이루니 속이 편해 그런가 보지.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놈의 죽는단 소린 서진이는 몸이 무거워서 이번 주엔 못 온대. 벌써 산딸이 되어가네. 서진이 애기도 좀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얼씨구, 지금 당신 얼굴 보면 증손주까지 보고 갈 것 같으니까 그런 소리 좀 마라.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었지만 반은 진심이었어요. 아니 죽어간다는 사람이 매일같이 운동도 나가고 잘만 뛰어다니고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혼자가 되신 전 시모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혼 후 자연히 연락이 끊겼고 아들 잘못 키운 죄밖에 없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연락도 하지 않으셨죠. 전 남편에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계시냐 물었을 때 전 시부는 8년 전에 가시고 전 시모는 잘 계신다고 했었거든요. 모르면 모를까 연이 있던 분인데 그냥 모른 채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상가에 가자니 무슨 자격으로 싶어 망설였어요. 전 남편은 됐다고 따라 나오지 말라는데 생전 애들 예뻐해 주시던 게 생각나 나중에 후회하느니 그냥 가자 싶어서 갔습니다. 알고 보니 전 시어머니는 위암 투병 중에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진작 말을 해주었더라면 생전에 찾아뵙고 애들도 좀 보여드렸을 텐데 싶어 원망스럽더라고요. 자기는 죽기 전 애들 보고 싶어 체면도 없이 찾아왔으면서 말이에요. 생전에 그렇게 큰 도움을 주시던 분은 아니었고 돈도 많이 가져다 쓰셨지만 애들은 정말 예뻐하셨거든요. 애들한테는 할머니 마지막 가는 길이니 일 끝나고 잠깐 들르라고 하고 전 남편과 같이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전 신우나 작은 집 식구들은 제가 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는지 저를 보고는 다들 놀라면서도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전 신우는 눈물까지 보이고요. 참 사람 인연이 그렇게 질깁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들어오는 거예요. 야, 최주성! 당신이 여길 어떻게? 내 연락은 다 씹고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던 거야?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제 우리가 그럴 사이 아니잖아. 참나, 뭐? 그럴 사이가 아니야? 요란한 등장의 주인공은 전 남편 상간녀였습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난처해 하니 신우가 내가 올 줄 모르고 따로 연락했다며 미안해했죠. 상간녀도 전 시모와 고부관계로 지냈으니 올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제 탓도 있어요. 근데 황당한 것은 전 시모 영정을 앞에 두고 상간녀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고인 앞에서 몹쓸 꼴을 보이는 것도 그렇고 죽을 병 걸린 전 남편 내쫓아 놓고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나 싶었어요. 나가! 빨리 나가! 나가더라도 할 말은 하고 나가야지. 뭐 간암? 죽을 병에 걸려? 야, 최주성!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조문객들을 비롯해 식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사태를 지켜봤겠지만
저만큼 황당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전 남편은 상간녀를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 와중에도 상간녀는 어디 목숨을 두고 거짓말을 하냐고 야단이었고요. 죽을 병 걸려서 손 쓸 수도 없게 됐다. 혼자 편하게 죽고 싶고 고생시키기 싫으니 헤어져 달라. 퍽이나 내 생각해주면서 이혼하자더니 연락을 끊어? 야, 네가 말한 그 주치의라는 사람이 너 같은 환자 모른단다. 어떻게 설명할래?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프다고 하니 과부팔자 소리 듣기 싫어 얼씨구나 이혼해 주겠다고 할 땐 언제고. 뭐야, 나가서 이야기해. 왜 그랬어? 그렇게 이혼해야겠든? 왜 그렇게까지 해서? 잠깐만, 뭐야 저 사람? 미친 사람처럼 주변은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던 상간녀가 저를 발견한 겁니다. 대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어이가 없어서 멍청하게 서서 듣고 있다가 눈이 마주친 것이죠. 상간녀는 몸을 비틀어 제게 다가왔고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왜 당신이 여기 있어? 왜 있긴.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왔지. 놀러 왔겠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냐고. 아니 잠깐만. 설마 둘이? 뭐? 맞네. 이것들이 다시 눈이 맞았네. 다시 붙어먹으려고 쇼한 거네. 최주성, 그동안 너네 집에 있었지? 이것들이 진짜? 아, 이제 알겠네. 왜 그렇게 이혼 요구했는지. 있지도 않은 병 타령하면서 놔달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 나와. 그런 거 아니니까 빨리 나오라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것들이 둘이 짰네. 그러지 않고서야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돼. 그치?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 가남 아니야? 헐씨구, 연기를 하려거든 제대로 하세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나한테 더러운 상간년이 뭐니 그 난리를 치더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치? 하, 참나. 너 나 속인 거냐? 전 남편은 저를 속인 거예요. 죽을 때가 됐다고 했던 것도 간암이라고 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 거짓말로 이혼하고 다시 아이들한테 아빠 대접을 받았던 거고요. 곧 죽을 사람이라고 하니 그간의 원망도 다 뒤로하고 애들이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고 애들을 다 이용해 먹은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전 남편 뺨을 후려쳐 버리고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변으로 나왔죠. 전 남편은 황급히 뒤쫓아와 무릎을 꿇고 저를 붙들더라고요. 미안해. 이혼하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 몇 년 전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대화 한 번을 안 하고 살면서 팔자 사납단 소리 듣기 싫어 이혼도 안 해주었던 여자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 거라고. 시커먼 얼굴로 암 걸렸다. 그 한마디 하고서야 벗어날 수 있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그럼 우리한테는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그러면 안 받아줄 것 같으니 그랬지. 내가 죽을 처지가 됐다 그래야 날 좀 봐주지. 이혼하고 왔다고 하면 아주 잘 됐다, 고소하다 하면서 내쳤을 거 아니야. 아픈 건 사실이야. 간이 안 좋아서 약 먹고 있고 그동안 애들 만나면서 스트레스가 적어 그런지 호전된 거지. 이대로 가다간 진짜 암 될 거라고 했다고. 당신이랑 엮였다간 멀쩡한 내가 다 아파서 죽겠다. 제발 우리 인생에서 좀 사라져 줘라.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연민을 가진 게 죄라면 죄야.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어? 저쪽 확실히 정리할게. 정리할 것도 말 것도 없어. 이미 이혼했다니까. 당신도 확인했잖아.
당신이랑 같이 있다가 뭐 상간녀한테 상간녀 소리나 들으라고? 어떻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당신은 당신 생각밖에 안 하냐? 이거 놔. 전 남편이고 상간녀고 어느 쪽도 상종하고 싶지 않았고 당장의 애들한테 그 사태를 말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큰 대로변 앞이라 그런지 쌩쌩 달리는 차들 뿐이고 택시는 잡힐 기미가 없어 휴대폰을 찾았어요. 근데 손이 달달 떨려서 제대로 쥐기도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기억이 없어요. 핸드폰을 쥐었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어쨌는지도 모른 채 정신을 잃은 거예요.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고 다리가 부러진 채 누워 있었죠. 저는 처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실신했나 싶었습니다. 근데 머리도 그렇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이 너무 아픈 거예요. 눈을 떴을 때 곁에는 딸밖에 없었고 정신을 차렸단 소식에 아이들이 모두 왔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물으니 상간녀가 뒤에서 저를 발로 찼답니다. 그 바람에 제가 도로로 넘어지면서 차에 치인 거였죠. 목격한 사람들 말로는 제가 넘어지며 그 순간 옆으로 몸을 비틀었고 지나가는 차 타이어에 다리만 깔렸다고 해요. 아마 제대로 차에 치였다면 살아남긴 힘들었을 겁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저는 애들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를 살인미수로 고소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나서면서 저것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들은 다수의 증언이 힘이 되었죠. 아이들에게 전 남편의 진실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남편은 몇 번이나 이혼을 원했는데 쉽지 않아 그런 거짓말을 꾸몄답니다. 상간녀가 전 남편들 중 2명이나 병으로 먼저 보내고 헤어진 전례가 있어 팔자가 그렇다며 의심 못한 모양이고요. 팔자 드세단 소리를 듣다가 그래도 전 남편 만나 10년을 넘게 살았으니 그게 좋았겠죠. 그런데 전 남편도 자기랑 살다가 죽으면 남자 죽이는 팔자 소리 듣게 될 테니 그게 싫어 황급히 헤어진 것이고요.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전 남편은 저와 아이들에게 이혼을 했다고 한 뒤에도 몇 번이나 그 상간녀를 만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장 이혼 같은 것이었죠. 그러다 아이들 만나고 자기가 원했던 생활을 하게 되면서 혈색도 돌아오고 병세도 차도가 보이니 난처했겠죠. 그래서 상간녀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린 겁니다. 둘 다 참 상식적이지도 않고 상상하기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당신이 그때 그랬지? 당신이 죽을 때 애들이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죽을 때 당신 곁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가장 슬프고 힘든 일일 것 같다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겠네. 나는 이미 당신 먼저 보낸 걸로 할게. 도영 엄마. 저는 도저히 전 남편을 상대해 이야기할 힘이 더는 없었어요. 그냥 됐으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그 한마디를 겨우 마치고 눕는데 큰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빠 거짓말에 저희는 아빠한테 할 만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후회도 죄책감 같은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해요. 내가 아빠 아들이라 혹시 아빠 마지막 소식을 전해받게 되거든. 그때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체념한 듯이 고개만 끄덕이고 그렇게 나갔어요. 그게 아마 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일 것 같습니다. 다 큰아들이 눈물 콧물을 연신 훔치더니 결국 손에 얼굴을 파묻고는 한참 얼굴을 못 들더라고요. 첫째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 둘째도 셋째도 못 본 채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치고요.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는 하고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실수와 잘못에도 언제고 기회는 옵니다. 전 남편에게도 자기 잘못을 만회하고 아이들에게 용서받을 기회는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스스로 놓친 것이죠. 상간녀 고소일로 법원에서 만난 것이 마지막인데 그 뒤로는 보지도 못했고 들리는 소식도 없습니다. 상간녀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했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 끝까지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을 겁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